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에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중국의 공유경제 업체가 한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싼 값에 자전거를 공유했고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요, 자전거 부착 광고를 금지하는 바람에 지금은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규제가 혁신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참고를 우리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일면 기사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중소기업 CEO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게 내년 목표다. 성장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살아남는 게 목표랍니다. 100명의 중소기업 CEO들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응답자 절반, 내실 경영 주력한다. 내수 부진, 급격한 임금 인상 등등 이런 이유로 걸림돌이 곳곳에 있어서 내년엔 살아남는 게 목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한겨레 신문으로 가겠습니다. 안전점검만 했더라면 수능 마친 고3들 펜션에서 참변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성고 남학생 10명 사상. 체험학습으로 강릉으로 갔죠. 그러나 3명 숨졌고요. 7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방 안에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서 보일러 배기가스 유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연금 개편. 정부가 최근에 4가지 안, 사지선다안을 내놨는데요. 그 얘기군요. 미래 세대의 최대 33.5% 보험료 폭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가 나온 4가지 안을 보면요. 더 내고 더 받는 안, 더 주겠다는 쪽에 포인트가 좀 있는데 고가를 6년 늦추지만요. 나중에는요. 보험료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70년 이후엔 40% 넘게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연금 개편안 발표 때 이런 사실 안 알렸습니다. 정부가 이제는요,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광명등 3기 신도시 2곳 오늘 발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기다려보면 어느 곳이 선정이 될지 알 수 있겠군요. 네, 지금까지 일면 기사 차례로 봤고요. 오늘도 4분의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훈갑 MBN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윤철 경희대 교수, 이수희 변호사, 김상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신문 기사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아이들을 또 잃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 솜방망이냐 무리수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실로 피한 이학재, 이렇게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신문 브리핑에 앞서서요. 강릉 펜션 고3 학생들의 그 참사, 그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당한 학생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지금 환자들은 어떤 상태인지 현장에 서동균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균 기자,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네, 저는 지금 어제 부상당한 학생들이 치료받고 있는 강릉 아산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선 부상자 7명 중 5명의 학생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2학생은 동인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고압산소치료실이 있는 원주 기독병원으로 다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어제 오후 5시부터 고압산소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오늘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오늘 오전 8시 반쯤 시작돼 경과를 지켜본 뒤 오후에도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오후 10시쯤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이 이번 사고의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명은 의식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럼 더 이상 고압산소 치료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네, 현재 의식을 되찾은 학생은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하고 통상적인 산소 고압 치료법에 따라 이틀에서 3일 정도는 더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의료진은 일산화탄소 중독 같은 경우 의식이 돌아오더라도 추후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반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의식을 찾은 학생 외에 의식을 찾지 못한 학생의 치료에 대해서도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릉 아산병원에서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강릉 펜션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노태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강릉 펜션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입구 쪽에는 통제선이 쳐져 있고 그 뒤로는 임시수사본부도 꾸려진 모습입니다. 국과수와 가스안전공사 등의 합동감식은 어제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됐습니다. 펜션 건물 2층은 발코니 끝쪽에 보일러실이 있고 여기에 놓인 가스보일러의 연통이 실내에서 실외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돼 있는데요. 경찰은 1.5m 높이 가스보일러와 연결된 연통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정할 수 없지만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와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구조 당시 해당 펜션에서는 정상의 8배에 가까운 150ppm이 넘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습니다. 가스 누출 경보기도 없어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에 무방비로 노출됐는데요. 경찰은 오늘 펜션 내 가스보일러를 뜯어 정밀 감식을 위해 국과수로 보낼 예정입니다. 숨진 학생들의 부검 여부도 유가족 등과 협의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릉 펜션 사고 현장에서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네, 노태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관련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매일경제입니다. 가스 새는 보일러, 경보기도 없어. 강릉 참사 또 인재였나. 이런 사고 나올 때마다 항상 처음에는요, 그냥 사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알고 보니 인재.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도 또 그러는 건가요? 서울대 성고학생 10명 사상 펜션 여행이 한밤에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내용 좀 자세히 보죠. 거품 물고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방 안의 모습까지 기사에 지금 묘사돼 있는데요. 방 안 일산화탄소 농도가 150ppm, 정상 수치의 8배입니다. 이러니 이 정상 수치보다 8배 높은 이 가스를 마신 학생들,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군요. 고압 산소 치료 1명 의식 회복. 안타까운 건요, 가스보일러 옆에 경보기만 있었다라면 어떻게든 학생들이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뒤늦은 후회가 또 여기서 생깁니다. 정우가 위원님, 항상 보면요,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직은 고등학생 우리 아이들인데요. 부모들이 좀 더 신경을 썼다면, 아니면 어른들이 좀 더 신경을 썼다면, 늘 어른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지금 참사 원인으로 예. 가스가 샌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만 예. 좀 더 명확한 규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만약에 그랬다면 어쨌든 간에 지금 과거부터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민박, 펜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펜션 또 화재가 나가지고 예. 그 텐트 관련해가지고 화재가 나서 엄청난 또 참사가 있은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왜 이렇게 빈번한가라는 걸 우리가 한번 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규명을 하고 또 나오면 사고 나면 또 인재였다, 또 대책 예. 마련한다. 지금 사후 어떤 뒷북치기 형태 이런 행정적 절차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번에 좀 차분하게 계속 1년에 이어지는 이런 안전사고가 굉장히 후진국형이란 말이죠. 예. 왜 빈번한지 법적 제도적 관리상의 문제는 도대체 뭔지 또 국민 입장에서는 또 운영도 입장에서는 예.
너무 돈에만 급급해서 예. 기본적인 것을 소홀한 것은 예. 없었는지 이런 계몽이라든가 예. 이게 좀 전반적으로 좀 차분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후딱후딱이 아니라 이게 안전이라는 것은 국민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비용과 대가가 뒤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겁니다. 안전은 불편함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엄청난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을 뛰어넘는 안전 예방이라니 과연 있겠는가? 아. 차제에 좀 근원적인 접근, 이 같은 노력들, 뭐 예.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뭐 국민 개개인도 그렇고 예. 그 같은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좀 이 같은 문제점들이 사라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펜션 안전점검 물론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전점검 항목에는요. 이 가스 보일러 관련된 거는 없었다 그러네요. 이게 뭔가 허점이 또 있는 겁니다. 자, 관련 기사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정부 전국 펜션 안전점검 사고 나자 또 뒷북 전수조사.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뭐가 터지면요. 늘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자, 김철 교수님. 아주 빠르게 전수조사라는 건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수박 겉핥기로 가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전수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아까 정우갑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게 이제 그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이제 너무 쓸데없이 관용스러운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켜야 할 부분이라든지 안전 뭐 세칙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하나도 안 지켜져 있고 저는 뭐 저 지금 기사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정부가 문제인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문제인 거고 그래서 정부가 뭐 뒷북 전수조사가 아니라 신문도 뒷북 조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러네요. 알고 보니 모두가 뒷북이군요. 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뭐 이제 기사 쓰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뭔가 좀 뭐 돈 벌어서 먹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냅두고 관용스럽고 그다음에 뭐 저번에 뭐 사립 유치원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뭐 사유재산이고 어쩌고 이러면서 이 사회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방치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거는 지금 아직도 한국 사회가 이렇게 이제 발전해 온 과정에서 아직도 보면 뭐 6.25 때 의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피난민 살아남고 돈 벌고 먹고 살면 된다라고 하는. 지금 이런 차원들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이제 고칠 건가.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가스 보일러의 배기 가스가 문제였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항상 보면요. 우리의 제도 그리고 우리가 꽤 숱한 주제를 갖고 있는데 규제는 왜 이런 곳에서는 작동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분명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10명의 학생들에 관한 여러 가지 또 사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기사 준비했습니다. 보도록 하죠. 자, 절친들의 첫 우정 여행, 열차 티켓 하나까지 추억으로 남겼는데 이게 사진을 보면요. 자, 아이들이 수능 시험 그리고 입시를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강릉으로 놀러 갑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이 열차 티켓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본인의 SNS에 이렇게 올려서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참혹한 결과가 됐거든요. 2학년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 숨진 학생은 인스타에 여행을 기록했고요. 여행 곳곳에서 찍은 셀카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다들 학교 생활 착실히 하며 영국부 언론 광고 동아리 활동도 했고요. 이미 대학에 합격한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어제 사실 이 소식 오후에 깜짝들 놀랐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특히 학부모, 자녀를 갖고 계신 학부모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또 고향이 강릉이라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고3이면 충분히 자기네들끼리 여행 갈 수 있는 나이죠. 나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수능 이후에 학교 수업이 거의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죠. 그 공백도 저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고3 수능 이후뿐만 아니라 뭐 중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사실상 뭐 영화 틀어주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교과 일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뭐 고3에 이 친구들이 현장 자기들끼리 여행 가고 한 거에는 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예. 앞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소규모로 이런 그 소위 장사 이런 뭐 숙박업을 예. 할 때 책임마저 소규모가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규모만 작을 뿐인 거지. 책임은 아주 뭐 큰 숙박업소나 예. 뭐 호텔 하는 사람이나 이런 펜션 민박하시는 분이나 책임은 똑같은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다 저런 펜션이나 민박을 가면 베란다에 있는 연통부터 이제 다 보는 거죠. 보고 제대로 저기 연결이 돼 있나 보고. 예. 그러니까 결국 안전도 국민 개개인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상황. 예. 그렇게 지금 계속 사회가 참 뭐랄까 그 본인이 본인 안전을 챙겨야 되는 예. 국가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예.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 이제 계속 좀 하나도 개선이 안 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많이 아픈데 또 하나가 이런 희생자들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예. 이제 수능 끝나고 예. 우리도 이제 반어른이니까 예. 자기들끼리 놀러 간 이 상황에 예. 이 희생이 있으니까 이제서야 또 다시 한번 또 각성하면서 또 들여다보고 예. 하는 거. 이게 참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예. 이 부모님들 마음을 이게 어떻게 제가 뭐 가늠조차 못할 것 같아요. 다 큰 자식들. 그것도 고생 다 끝났다고 예. 생각하는데.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 아닌가. 예. 김사일 평론가. 예.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에 엄청난 희생을 치른 안전사고를 겪었습니다. 예, 예. 참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또 벌어졌습니다. 네. 왜 이게 멈추질 않을까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우리의 행정 행태가 지금 예. 여기 보면은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든 행정을 전수조사를 하는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행정력이 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 그냥 국민들한테 보여주기뿐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예. 우리 국세행정 같은 경우도 그 세무조사를 모든 국민에게 다 합니다. 전수조사 방식이에요. 그럼 전수조사 방식의 약점은 뭐냐? 대충 자기가 조사하고 싶은 사람만 조사해도 되는 겁니다. 왜? 행정력이 다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전수조사 방식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랜덤 샘플링, 그러니까 랜덤으로 이렇게 상대를 정한 다음에 예.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 랜덤 샘플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예. 여기에 투명성이 있고 그 부정이 없어야 됩니다. 그 랜덤이 아니라 임의로 자기가 고르면 그거 자체가 부정이기 때문에 진정한 무작위가 된다는 무작위로 거죠. 해가지고 골라서 예. 아주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일벌백계를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자기가 예. 랜덤으로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검열을 하고 자기가 경계를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보면 전국을 다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알고 보면 전국을 다 조사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막 난리법석을 막 떨으니까 숨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숨고 감출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감추고 로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로비하고 예. 해가지고 다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이거. 그 전수조사라는 게 따지고 보면 현장에 다 가는 게 아니라 또 서류로만 보는 거 아닙니까? 예. 행정력이 따라가질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겠다고 하는 거는 예. 기본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 행정의 방식을 저는 아주 투명한 랜덤 샘플, 그거와 철저한 조사, 그리고 예. 경계와 교훈이 될 수 있는 예. 철저한 그 처벌. 예.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이 복잡한 예. 사회에서 제가 뭐 나올 때마다 복잡계 사회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막는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정부가 막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 정부가 간혹 단속에 나서지만 그 단속에 걸리게 되면 엄청난 처벌이 있게 되면요. 다들 무서워서라도 지키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치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정보위원장 내놔라. 탈당 이학제 대피 소동. 어제 국회의 모습입니다. 기자실로 대피를 했습니다.
기자실은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곳인데 정치인이 왜 그걸로 대피를 했습니까? 그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현역 첫 한국당 복당 회견장서 바른미래당 당원들이요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몸싸움 일자 20여 번 피신하기도. 자,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요 이런 상황에서 새 인물 영입도 통합의 길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요 이학재 의원을 향해 탈당한 이학재 의원을 향해 자리 반납은 정치적 도리다. 여기서 자리는 정보위원장 자리를 말합니다. 자, 그럼 어제 국회의 그 아수라장 모습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에 돌아가 보수의 개혁과 통합에 매진하겠습니다. 놓고 가셔야지. 양심 있으면 놓고 가세요. 양심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양심이 대단하다. 양심이 정상이야. 양심아. 양심이 정상이야. 본래의 자기 것이 아니거든. 양심이 본래의 자기 것이 아니거든. 양심이 정부위원장을 사퇴해라. 정부위원장 먹튀하려고 바른미래당 왔습니까? 차한남은 지금 장문합의입니까? 이건 안 돼요. 바른미래당 정부위원장 내놓고 가세요. 사퇴하세요. 여태까지 단 한 차례도 당적 변경과 관련된 상임위원장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당의 요구도 없었어요. 지금 그냥 여기 조용히 이동하시면 본래 자기가 아닌 것은 놓고 가야 되는 게 맞지요? 위원장님 어떻게 이렇게 신의가 없으세요? 양심 있으면 놓고 가세요. 본래 자기 것이 아닌 것은 놓고 가세요. 양심 있으면 놓고 가세요. 놓고 가세요. 본래 자기 것이 아닌 것은 네, 아수라장 맞군요. 정우화 위원님, 이학재 의원의 탈당과 한국당 복당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사실은 좀 예견이 됐죠. 그러니까 예.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움직임이 더 심해지려 보는데 예. 이제 내년 2월 그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직후에 또 다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많은 이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학재 의원 뭐 지금 정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예.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탈당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국당을 탈당했을 때는. 그러나 복당을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예. 과연 그게 충족이 됐느냐. 정치라는 게 어떤 원칙이 있고 명분이 있고 도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총선의 당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움직임 아니냐라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를 그대로 다시 또 한번 보여주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은 바로 그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어떤 새로운 가치 구현을 위해서 나왔는데 다시 또 들어간다. 무엇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지금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올 때와 지금 들어갈 때가 그럼 상황이 바뀌었느냐에 대한 질문을 국민이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일개 이제 정부위원장 자리는 지역적인 공간에서 서로 다른 이제 감론 을박이 있는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그 부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또 추가적인 탈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관심 인물이요. 유승민 전 대표입니다. 유승민 전 대표. 김상희 평론가. 네. 탈당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지금 발언을 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예. 탈당 쪽으로 많이 기울어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탈당은 절대 없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예, 그런 말씀 안 하고 그리고 이 당에서는 본인이 뜻했던 바를 이루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럼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건 이 당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원하는 걸 이룰 수 없는데 왜 있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나가겠다는 걸 시사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학재 의원님이나 그 유승민 의원님이나 보면서 제가 아직 정치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 재건, 보수 가치의 확립 이걸 꼭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방식은 내가 뭘 지휘해서 하고 이끌어가서 하는 방식도 있지만 내가 교훈을 남겨주고 나를 헌신해서 나를 희생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방법은 취하지 않고 항상 나한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나를 중심으로 내가 뭔가 자리를 가지면서 재건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내 뜻대로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예.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인가. 예. 저는 그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라면 예. 한 번 정도 정말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듭니다. 김시호 교수님, 지금 이 아수라정 속에 나온 주장이 정보위원장 자리 내놓고 가라는 겁니다. 자, 상임위원장 자리를 사퇴하고 가라. 이걸 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아니, 내놓고 가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이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은 저렇게 이제 가시려고 그러면은 이제 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이제 정치적인 도리고. 그러니까 본인 말로는 전례를 보면 그런 거 내놓지 않고 당을 탈당했다. 많은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나도 그 관례를 따르겠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 이제 핑계시고 예. 그 이제 뭐 가시려면 저 생겨나는 저런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예. 사실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내놓고 가셔야 되고 또 정보위원장 자리가요. 예. 사실 그 이제 국회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둘러싸고서는 상당히 이제 그 논란이 많고. 각 당들이 저 상임위원장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럼요. 협상을 벌입니다. 예, 그 바른미래당이 군소정당인데도 불구하고 저 정보위원장 자리를 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저 자리를 가지고선 지금 이제 그냥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게 더 막 화가 나는 거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다른 조금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당원들이 막 이제 이게 난리들을 치고 그러는데 바른미래당은 보수 혁신이나 개혁을 위해서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좀 반성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승민 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바른미래당은 존속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께서도 지금 대표하시면서 지금 바른미래당 무슨 보수혁신이나 어떤 노선이나 이념이나 국민적인 어떤 접촉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보위원장 자리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저 자리 갖고 저 난리가 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궁색한 가난한 집안에 이제 지금 티를 내고 있는 건데 지금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막을 수는 없을 거고 이제 지금 어떻게 이제 정책이나 노선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을 지켜내고 저런 이제 아수라장들을 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사회 평론가. 예, 짧게 하나만 좀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요. 우리 이학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원장을 놓고 간 사례가 여태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거는 있을 것 같은데요?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잘못 알았다고 한번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짓말이 제가 알기로도 과거에 진영 의원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은요 민주당으로 옮겨갔는데 안행위원장 자리를 사퇴하고 갔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 저희가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와대 특감 반원과 관련된 파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사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 유전자엔 민간인 사찰 없다. 문재인 정부 유전자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도 이런 대응이 적합한 것인가 이런 지각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 여기 보죠. 미꾸라지 불순물 이은 청와대의 해명인데 너무 감성적인 또는 감정적인 해명 아니냐 이런 지적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내용 보면 특감반 직무 내규도 안 갖춰놓고선 정치적 의도 없으니 괜찮다 이렇게 되풀이 해명을 하고 있고요. 특감반원 가상화폐 정보 수집은 민정실 행정요원 신분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특감반원 신분은 특감반원일 때도 있고 행정요원일 때도 있고 그때마다 임무가 다르다. 이런 해명을 어제 내놨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라는 또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명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소개한 기사네요. 그럼 여기서요. 어제 청와대의 해명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에 국정원의 정보 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금지시켰습니다.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입니다.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요? 상식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 네. 지금 모양새를 보면요. 6급 공무원과 청와대 전체가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국민들 눈에는. 이 상황을 이걸 어떻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난감하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하면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김태우 수사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불법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징계에 해부될 만한 일을 청와대 주장대로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아주 공공연하게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그런 한마디가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것 같고요. 그거는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청와대에서의 좀 기본 정신하고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떠나서 김의겸 대변인의 지금 얘기는 우리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으니까 우리를 믿어달라라는 건데 그거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인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관계 팩트인데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하면 거기 이제 그런 일이 있은 건 맞지만 목적이 이런 거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것이 민간인 사찰이 아니고 그거는 가상화폐 정책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거고 이렇게 이제 계속 방어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청와대가 갖고 있는 제일 그 아킬레스건이 이전 정권이 이 청와대는 정치를 하고 권력을 쓰다면 통치를 하는 곳이고 그러면은 무대 밖에 정제된 모습과 이 무대 뒤에 막 뒤에 정제되지 않은 모습이 있죠. 이 안에 불법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안 되지만 그 어정쩡한 애매한 부분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모조리 적폐라고 하고 있을 수 없는 그 불법이라고 그 맹비난을 했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잣대가 자기네들한테 이 청와대 그 잣대가 지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된 걸로 보여요. 저는. 그래서 좀 인정할 건 인정하자. 통치, 정치, 권력이라는 게 마냥 깨끗할 수밖에는 없는 거다. 그 표현 그대로 정말 불순물이 오더라도 그것이 좀 양해되는 범위 아니었으면은 그래서 저는 좀 지난 정권에 됐던 그 적폐로 막 몰아붙이던 그 본인들의 비난에 본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라도 좀 직설적으로 말을 못하더라도 유감 표명이라도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연일 또 폭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태우, 내가 만든 여권 실세 첩보, 청와대 다 묵살했다. 이렇게 됩니다. 여권 실세에 관한 내용이 문제성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묵살을 했다. 이런 주장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당 쪽 첩보 많이 수집, 그런 게 쌓여 청와대에서 밀려났다. 이렇게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가 또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마도 또 오후 정도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그럼 지금 이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 모습이 과연 왜 벌어졌을까? 그와 관련된 내용이 기사가 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그 기사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아까 이수희 변호사가 말씀하신 내용과 좀 맥이 닿은 것 같기도 하네요. 이쪽에 보면요. 국정원 국내 정보 담당, 이른바 IO라고 불렸죠. 폐지 후에 청와대 감찰반의
조사 업무가 몰렸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인사조사 논란을 들여다보면요. 이런 생각,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국정원이 그동안 국내 정보도 수집해서 청와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 때 활용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제도가 폐지되면서 청와대는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가 어려워졌는데 그 이유가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정우갑 위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그런 측면에 여러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보면 어쨌든 첩보 수준의 내용들이라고 지금 청와대 입장을 내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 여부에 대한 전제 속에서 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와대의 대응 자체가 너무 과잉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대응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특히 이제 감찰반, 특감반의 그 직무 범위 관련해서는 참 애매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차제에 그럼 여러 가지 문제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러면 좀 더 구체하고 명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뭐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같은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뭐 아까 김의겸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만 민간 사찰에 대해서는 뭐 유전자까지 얘기하면서 그 점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지금 뭐 김태우 씨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뭐 첩보 수준의 얘기, 물론 본인의 주장입니다만 그런 문제 제기의 소지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그 대상이라든가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또 하나의 그 어떤 2차적인 어떤 그런 작업들 또는 그런 대책 마련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사회 평론가. 지금 저희가 몇 가지 기사를 봤는데요. 뭐 청와대 설명은 행정요원 1대1이 다르고 특감 반원 1대1이 다르다. 이런 설명. 그리고 국정원의 그동안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이 약화되면서 현실적 필요성은 있는데 그걸 갖추지 못해서 이번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시대 정신은 촛불 정신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대 정신 덕분에 탄생한 정부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덕분에입니다. 덕분에. 본인들을 촛불이라고 일컬으면 안 되는 거죠. 덕분에 탄생을 했으면 촛불 정신을 받들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걸 받들고 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유전자에 무엇이 없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선한 권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철인 정치 했어야죠. 벌써. 어떻게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오만해지기 마련인데 항상 이성의 지배력으로 그 본능을 능가하는 그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어서 나아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나 자신이 촛불이고 나는 선한 권력이고 유전자에 없다? 그거는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성해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감성해명이라는 건 뭐냐? 모든 걸 개인화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개인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개인 김모 씨가 있다면 법인 어떤 직위의 대변인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법인으로서 법인격으로서 모든 거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취재를 하고 그래야지 내가 개인 누구로서 누구를 잘 아니까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내가 누구랑 오랫동안 봤는데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그 법인격을 가질 자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수혁 교수님, 지금까지 모양대로라면 매일 폭로가 있고 그거를 청와대는 해명하고 다음 날 또 폭로가 있고 청와대가 또 해명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지난주에 인도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사이에 왜 이렇게 정치가 촌스러워지고 더 재미없어졌나 싶게 생각이 듭니다. 촌스러운데 더 촌스러워졌다 이 말씀이시네요. 청와대가 이렇게 대응할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김상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자꾸 해명을 이렇게 문학적 비유에 의해서 정치를 메타포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이게 통치자는. 미꾸라지, 불순물, 뭐 유전자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촛불을 포함해가지고 촛불도 다 메타포인 건데요. 그렇게 쓰실 부분이 아니고 구체적인 정책과 이제 팩트를 가지고 결단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이 비유가 왜 이런 무슨 뭐 유전자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또 한편 민간인 사찰없다 그래도 도대체 민간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권력자군요. 이 민간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해명이 잘못됐고 또 한편 전 김태호 이 수사관도 이분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검찰 수사관입니다. 뭐 신분. 행적을 보면 이분이 공무원이고 이거 진짜 공적인 일을 하셨던 분인가 싶어요. 청와대 다 묵살했다. 묵살하는 건 묵살이 아니라 그 정보의 가치의 판단이나 이 부분들은 자기 상관이 하는 겁니다. 자기 정보가 묵살됐다고 뭐 이 부분을 가지고 내세운 것도 그렇고 저렇게 기사 쓰는 저 신문도 그렇고 또 거기에다가 뭐 과기부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분 검찰 수사관하고 뭐 하는 분인데 왜 이런 행적들을 하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직업적인 의식이라든지 뭐 소명 의식이라든지 없는 분이에요. 문제 있는 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 하려고 하는데 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뭐 공무원 한 사람, 검찰 수사관 한 사람과 가지고 정치가 공방을 벌이는 것도 웃기고 그거에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빨리 이제 정해진 절차 법 그 부분에 의해서 빨리 이제 해결하는 게 이제 맞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뭐 사회 관련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군요. 동아일보입니다. 영주권 받은 스리랑카 의인, 한국 사랑합니다. 이분 얼마 전부터 화제가 됐죠. 불길 속 할머니를 구한 니말 씨, 스리랑카인입니다. 불법 체류 신분이었었는데 이번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영주권이 부여가 됐습니다. 같은 일 다시 생겨도 똑같이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 자, 그럼 이 기사와 관련해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 불길 속에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해낸 스리랑카인 니말 씨. 우리 정부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니말 씨에게 한국 영주권을 줬습니다. 니말 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한 공로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이런 사례는 니말 씨가 최초입니다. 어제 오전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서 영주증 수여식이 열렸는데요. 영주권을 손에 들고 환하게 웃는 니말 씨의 모습이 보이죠. 니말 씨는 이 자리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고맙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니말 씨는 2013년 처음 한국 땅을 밟았는데요. 부모님의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취업비자로 한국에 왔습니다. 니말 씨는 3년 기간의 체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출국하지 않은 채 불법 체류 신분으로 지냈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의 한 과수원에서 일하던 니말 씨는 인근 주택에 불이 났다는 걸 듣고 90대 할머니를 구하려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니말 씨는 신체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유독가스를 흡입해 폐도 손상됐습니다. 이에 지난 6월 복지부는 니말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는데요. 이어 지난 13일엔 법무부가 영주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체류를 하긴 했지만 귀감이 되는 행동을 했다라며 영주권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수여식이 진행된 대구 출입국 사무소 앞의 모습인데요. 난민대책 공동행동은 니말 씨의 공로는 인정하지만 영주권을 주는 건 과하다. 불법 체류자에게 별다른 절차 없이 영주권을 부여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자, 그러면 이번엔 전례가 만들어진 건가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그럼 반복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착한 분은 영주권 줘도 되죠. 그리고 이전에 왜 프랑스에서 그 아이가 왜 베란다에서 매달려 있을 때 그 아프리카 불법 체류자 청년이 올라가서 구해줘가지고 마크롱 대통령이 엘리제궁으로 불러서 거기는 아마 국적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소방관으로 특채까지 아예 했거든요. 국적을 줘버렸군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귀화를 해준 게 아니라 국적을 준 게 아니라 이제 영주권만 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이런 이제 의인들을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이제 실험을 했어요. 이분들이 생각을 하고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뭘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즉각적인 반응을 그렇겠죠? 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급하게 계산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분들은 트레이닝이 된 게 아니라 천성이 착한 분들인 거예요. 그런 의인들은 저런 분들은 저는 뭐 영주권 주는 거
문제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뒤에 뭐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러는데 이런 착한 일을 어떻게 악용을 하죠? 뭐 불내고 그러면 자기가 구한 척을 한다? 글쎄요. 그런 것도 좀 상상하기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저는 너무 나간 걱정보다는 예, 저런 분들 우리 사회에 같이 더불었을 때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제 착한 일 그리고 한국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분명히 정부가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깊은 판단을 들어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유튜브에 나선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입니다. 여기 기사가 있군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홍준표 첫 방송, 여기서 말하는 첫 방송은요. 유튜브 개인 방송을 말합니다. 첫 방송부터 근거 없는 의혹만 쏟아냈다. 한국일보는 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네요. 유튜브 방송 TV 홍카콜라를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김정은 무상으로 답방 않을 것이다 등등등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직접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보시죠. 북은 절대 무상으로 정상회담을 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무상으로 답방도 해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단지 과거처럼 은행을 통한 북의 현금 전달은 지금 세계 전 은행을 관장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현찰입니다. 과연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문재인 정부가 힘이 빠질 때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런 모습의 방송이군요. 자, 우선 김상일 시사평론가부터 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개인 방송, 그리고 그 방송을 통한 여러 가지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무풀이 정답이다. 네. 악플도 관심이거든요, 사실은. 예. 악플이든 그 사회 소모적 논쟁을 잡고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역시도 영향력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진실과 어떤 증거에 기반한 그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짜 뉴스를 내놔도 이렇게 사회에서 막 얘기를 해주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중심에 놓고 이게 이제 중독이 좀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무풀이 그 최고의 약이고 정답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웃긴 대답인데 정치행위 그냥 정치인 홍준표의 그 유튜브를 이용한 그 매체를 이용한 정치 행위. 근데 이것이 그 홍준표 전 대표의 큰 정치를 하고 싶은 본인의 그 기대에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좀 봐야겠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어제 좀 봤더니 구독자가 벌써 한 몇십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좀 흥미로운 요소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막 의혹 제기하는 것이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은 안 들고 홍준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끄덕끄덕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 게시를 하자마자 구독자가 2만 명 넘게 갔습니다. 저는 좀 10만이 넘은 걸로 봤는데 뭐 지금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올라가 있는 추세로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거는 또 좀 마케팅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합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독일지 약일지는 더 봐야겠죠. 정치 행위다. 자, 이번에는 김초열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수준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 이제 그 트윗 정치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홍준표 전 대표께서는 이제 유튜브 정치로 시작을 하신 건데.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주로 내용이 다 트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따라하고 트집 잡고 그래서 이제 저 트준표. 정치 예능화 현상,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하나 이제 상품으로 만들고. 근데
뭐 상품으로 해서 인기를 끌고 뭐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예. 이야기들 해주시고 이런 건 좋은데 예.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정치라는 게 갈등을 조정해줘야 되는데 예. 갈등을 이제 조장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정치가 결국은 위기를 갖고 오게 하고 이게 예. 민주주의도 위기를 가져오는 현상이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저 홍준표 전 대표를 포함해 갖고 이제 예. 한국의 정치인들이 자꾸 유튜브나 뭐 트윗이나 이런 저 SNS 이용해 가지고 뭘 자기 노출증도 아니고 예. 자기 노출하려고 정치하는 게 아닌데 예.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빨간 저 조끼에다가 나비 넥타이 매시고 잘 어울리시고 보니까는 이제 이게 진짜 정치를 하실 건지 예능인으로 나가실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북한 문제 가지고 지금 저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예. 외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예. 저런 저 사유와 숙고와 수기 없이 저렇게 지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거 국익과 관련되어 있는 예. 문제고 생명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예. 더 진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좀 국민들에게 뭐 보수 유권자들 대상으로 한 문제가 네. 아니라 민주주의가 잘 되고 정치가 잘 되려면 생각할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근데 자꾸 저렇게 이제 그 선동하는 저런 정치 예능 이런 현상에 해서 그러면 이제 저 본인에게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정치 발전에도 그렇고 예. 국가 발전에도 그렇고 국민의 생명 안전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한 문제가 저 모습이 아닙니다. 저게 지금 저 행위가. 알겠습니다. 정우갑 의원님, 홍준표 대표의 저런 개인 방송 그리고 여러 가지 인전 주장이거든요. 한국당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까지 예. 했죠. 그러니까 수백만 이상의 지지를 받았는데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는 과거에 그 촌철살인 팩트를 기반으로 한 그 한마디를 내뱉는 그 상당히 그 예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뭐 지금 언급들을 보면은 그 같은 점이 좀 많이 좀 희석화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홍 전 대표한테 기대하는 것은 예를 들면 보수층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예. 보수의 가치를 좀 재정립하고 또 기존에 있던 어떤 외연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 뭐 중도층을 끌어줄 수 있는 방안, 그 오랜 정치를 하신 분 아닙니까? 그 같은 점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뭐 트위터를 뭐 시작한지 아니면 저 방송을 시작한지 뭐 2만이냐 20만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대선 후보 때는 이미 수백만 명 이상이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상의 뭔가 지지를 얻어야지만 새롭게 정치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보수당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지 몇십만 정도의 항상 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좀 새롭게 전향적인 그런 어떤 정치 행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구독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구독자분들은 각각 어떤 평가를 하시면서 구독 결정을 했는지 그 부분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기사로 좀 넘어가 보죠. 여기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갈등 해소 위해 양잿물 마시는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내용들이 있군요. 여권 주최 심포지엄에서 정부 정책을 신랄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있었군요. 제2의 패족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더 보죠. 여기 있습니다.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현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진 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능력 없는 의사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또 있습니다.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제2의 패족이 오고 민심은 싸늘히 식어갈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김사일 평론가. 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아픕니다. 예. 네. 그 진보는 네. 기본적으로 선한 의지로 평가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기득권을 예. 파헤치고 부조리를 파헤치는 것으로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보수 기득권보다 좀 도덕적 우위를 좀 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 하면 그것은 시민단체나 바깥에서 계속해서
그 감시하는 세력으로 남아야지 책임지는 세력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책임지는 세력으로 들어올 때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은 너무 뼈아픈 비판이고요. 예. 그리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밤을 새서 자기 예. 스스로 피나는 노력을 해서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겠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뼈아픈 비판, 능력 발휘를 좀 해야 될 때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사법농단 의혹 판사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오늘 신문 대 신문 사법농단 의혹 판사들에 대한 징계,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먼저 경향신문, 솜방맘이 징계한 법원, 자정기회 걷어찼다. 이렇게 돼 있고요. 조선일보는요, 무혐의만 5명이 나왔다. 대법원장이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례씩 하나씩 기사를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사법농단 법관들의 이런 징계 내리려고 6개월 장고했나? 제목이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대법원 징계위 회부 13명 중 8명만 정직, 감봉, 견책. 5명은 빠진 겁니다. 여기 뭐 이름이 나와 있고요. 정직 6개월, 2명은 불문, 3명은 무혐의. 법관 독립성 훼손 심각한데도 큰 문제 안 된다 인정한 셈이다. 법원이 자정기회 걷어찼다. 국회가 이제는 탄핵 소추, 이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인용해서 싣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선일보는 어떻게 이 내용을 다뤘을까요? 보시죠. 무혐의 받은 5명, 이미 문제 판사로 여론의 낙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 판사 징계 이렇게 돼 있고요. 내용은 위에서 시키는 업무 했는데 품위 손상으로 징계, 이례적이다. 그리고요, 대법원장이 무리한 요구했다. 이런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결과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에게 잘못에 비해 과한 임시 처분을 내렸다는 뜻이 된다. 재판 배제 조치가 이미 먼저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군요. 이런 식으로 징계하면 앞으로 정권이나 대법원장이 바뀔 때마다 품위 손상 징계가 가능해 남아날 행정처 판사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군요. 두 개의 기사, 경향신문과 조선일보를 비교해 봤는데요. 패널 네 분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씩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운갑 해설위원님. 그동안 이제 국민들의 원성이 재판 거래라는 부분이잖아요. 법관에 대해서 또 사찰한 문건이 드러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에서 어떤 재판 관련해서 거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모든 것이 사실이고 그에 대해 인정을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에 뭐 검찰에서 어쨌든 간에 여러 영장을 청구해도 계속 기각이 되면서 도대체 자정에 대한 노력 의지가 있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적 절차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련의 이 같은 대법원의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 움직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차단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또 한편에서는 물론 이제 특정 탄핵 그 판사를 또 뭐 사실상 낙점한 것 아니냐 이런 여러 해석들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동안 여러 논란 속에 대법원의 그 행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과는 이번 어떤 자체 징계는 과연 국민들이 그분에 대한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솜방망이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김철 교수께서는 두 개의 기사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게 하여간 지금 경향신문의 이제 논조 선반망이 처벌 아니었느냐. 근데 이제 사실 뭐 더 중요한 것은 징계가 이제 더 세게 내려졌어야 했다라든지 이제 뭐 탄핵 소추의 이제 절차를 돌입해야 된다라는 등 이런 이제 이 문제보다 사실은 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조선일보 기사에서 보면 위에서 시키는 업무했는데 예. 왜 이래요?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그렇고 법관도 그렇고 다 독립적인 사법 이 헌법 기구인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 직책들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일 하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법관의 양심과 시대적인 상식과 이 부분들의 저 기초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위에서 시키는 업무했는데 이렇게 다 징계하면 행정 판사들 뭐 다 죽어요. 뭐 이렇게 판사하시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위에서 시키는 분이 인사권도 갖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우리의 그 판사 그 충원 제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법원의 이제 그 운영 제도 문제 이런 거를 다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콕 집어서 사실 진짜 얼마나 징계를 해야 될지 아닐지 등등도 이렇게 뭐 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또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막 뭔가 여론몰이로 가고 뭐 하는 게 무슨 제도의 발전이나 또 법원의 그 어떤 이제 그 법관의 발전 이 부분에 도움이 될지 그런 의미에서 좀 보면은 또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이제 식구 챙긴다라고 하는 시비를 또 다시 가져오는 뭔가 좀 서둘러서 빨리 징계로 마무리한 거다. 이런 설명이시네요. 지금 아주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 이게 정치권 문제문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 사법부 또 뭐 행정부도 그렇습니다만 이 엘리트들을 어떻게 충원하고 뭐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사실 그렇게 그걸 가지고 논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이거 괜히 뭐 누구 몇 명 정직 몇 명 해버리고선 사법개혁했다고 또 이제 이런 얘기 나올까 봐 참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는 두 개의 신문 중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을 하십니까? 저는 양쪽 다 좀 공감하기가 어려운데. 양쪽 다 공감이 안 간다. 이것 때문에 이제 경향신문에서 탄핵 소추에 돌입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이거는 뭐 내부 징계에서 마무리하는 거지. 이걸 다시 국회가 사법 대법원에 있는 법관 징계위원회가 너무 약하니까 우리는 소추해야 되겠다. 그것도 저는 상권분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의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의하기 어렵고 조선일보에서도 그냥 형사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는 뭐 징계라는 거는 또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데 이제 문제는 무혐의를 받은 5명의 판사가 이미 여론에서는 적폐 판사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 이분들의 명예에 대해서는 뭐 이전에 이제 법원 내에 있던 특정 사람들의 과한 너무 침소봉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는 꼭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위에서 지시를 했을 때 거부를 하고 했어야 하는 게 늘 이제 박근혜 전 정권에서 이제 그 탄핵 정국 때 나왔던 얘기죠. 비겁한 거. 노라고 말해야 될 때 노라고 말을 못하는 이 비겁함이 이게 형사처벌감이냐 징계감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공무원 사회에서의 그 자문이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두 개의 신문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경향신문의 그 기사 쪽에 뭐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 이 문제의 본질은 제가 볼 때는 사법 신뢰가 무너졌다. 그리고 사법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이게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내부에서부터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있겠죠. 근데 내부로부터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뭐 손가락이 잠깐 폈는데요. 이게 뭐 되게 아파요. 너무 아픕니다. 근데 남들이 볼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세수할 때마다 따갑고 아픕니다. 지금 징계 조치를 그 정도로 보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의 작은 상처도 너무 아프겠죠. 그렇지만 자기의 상처를 자꾸 생각나더라도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역사와 국민 앞에 사법 신뢰를 회복해서 존중받는 그리고 존경받는 집단으로 다시 서야 한다. 이것만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네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엔 나라 밖 소식 하나 보도록 하죠.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본 얘기군요. 군사대국 야욕 드러낸 아베 총리. 전투기 항모 항공모함입니다. 운용 공식화했다. 일본이 항공모함을 갖게 되는군요.
다용도 운용 호위한 명칭이 붙었지만 명백한 공격 무기입니다. 이거 전수방위 방어용으로 쓴다는 거 이게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일본이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군요. 일본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진짜. 우리 이웃인데요.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 관련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BTS는 걸어다니는 대기업이다. 경제 효과가 연간 5.5조가 넘고요. 향후 10년간 56조로 전망된다. 엄청난 경제 효과를 기대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사 쭉 훑어봤고요. 오늘 대부분 지역이 오전에도 영상을 기록하고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곳곳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